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에 칠박 출신 정치인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도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은 알제리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욱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36포인트 내린 1930.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하락은 미국과 중국발 악재 때문입니다. 전날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 미국 연준 의원들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논쟁이 벌인 점이 알려졌습니다. 또 블룸버그 조사 결과 엔달러 환율이 115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855억 원의 치를 내다 팔았고 기관도 11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888억 원의 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서비스업, 음식료품이 내렸고 건설업과 통신업, 기계는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2.67%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삼성생명과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18포인트 내린 525.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6.7원 오른 1,070.2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 낙폭 과대주 가운데 건설과 조선의 주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가운데 건설주는 오르고 조선주는 내리며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보일 기미인데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올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설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어닝쇼크와 최근 유상증자로 주가가 추락했던 GS건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89% 오른 36,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GS건설은 이번 주에만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국내 대표 대형주들이 이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건설주의 상승과 달리 대표 조선주인 현대중공업은 이날 21만 7,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틀째 약세를 보였고 대우조선해양도 내렸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독 많이 떨어진 건설주와 조선주가 증시에서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업종 환경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이상 늘어났고 주택경기 실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부동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전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라크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유 공장을 수주하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도 키웠습니다. 반면 조선업종은 지난해 2,300선까지 올랐던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 1,100선까지 떨어지며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3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져 조선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증권사가 11년 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하죠. 증권사의 꽃이 애널리스트들은 우울한 연봉 협상 시즌을 보내고 있겠는데요. 네,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리서치센터를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꽃으로 불리는 애널리스트들의 혹독한 겨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 회계년도 기준 62개 증권사의 당기 순손실은 1,0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업계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지난해 62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43개사의 당기 순이익 합계도 5,93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비용 감축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6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증권업계를 떠났고 국내 지점도 160여 곳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리서치 센터는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투자증권은 다음 달 시작하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연봉 협상에서 기본급 자체를 지난해보다 28% 감축키로 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도 증권사의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구조조정과 임금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에 친박 출신 정치인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한 친박계 인사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사회이사와 상임감사에도 친박 또는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 다수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도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EF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PEF 설립과 운용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들은 올해 안에 완화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경영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도 개선됩니다.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보다는 정기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 제도,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무 역량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신 있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대박 행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우 인터컨티네셔널 컨소시엄은 알제리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발전소 건설 사업 가운데 발전 용량과 금액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알제리에서 1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발전 플랜트 공사를 단독으로 따내며 알제리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시지 기업인 왓츠앱을 16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작에 지각 변동이 일지 주목됩니다. 왓츠앱은 월 사용자가 4억 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100억 건이 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 금액은 사진 공유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 인수가의 16배에 달해 업계에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어제 건설주택 부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부동산부의 박홍용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토부 업무 보고 내용부터 대략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어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아있던 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 의무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반기고 있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과열기였던 참여정부 당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소위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판단 하에서 지난 2006년 5월에 도입된 규제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재건축 후 새 아파트의 주택가액에서 감산한 후 조합원의 평균 이익에 따라 0에서 50%를 누진 적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 상태라는 부동산 시장의 비명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재건축 부담금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초과 이익은커녕 일반 분양자를 찾지 못해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수억 원까지 치솟는 곳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새 아파트보다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이번 환수제 폐지로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442개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완화되는 규제는 소형 의무 비율인데요. 재건축 후 건립되는 새 아파트 가구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개선해 면적별 세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규정도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조합들이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과 가격 하락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강남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등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사업장은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수도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거의 대부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이유와 함께 또 너무 서울 강남권에만 이번 혜택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절차도 남아있죠. 예, 일단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용 택지의 절대 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수급 불균형으로 치솟고 있는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 강남 재건축이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최근에 호전되고 있는 전체 주택 거래 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란 정부의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추진이 승인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해 시세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방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재건축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며 당초 부과가 예정됐거나 부과제도 이외로 혜택을 보는 단지도 서울을 포함해 경기, 남양주, 부산의 맨션과 아파트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정부가 제시한 규제 철폐는 모두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한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는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고 나머지 규제 완화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연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 외에도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정부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개발을 위한 입지 규제 최소 지구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국내 건설사인 쌍용건설이 시공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은 지 오래입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지역을 규제가 없는 화이트 존으로 주성해 건축물 층수 제한과 용적률 등의 설치 기준이 배제돼 기존 용도 지구와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 융복합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축 기준이나 용적률 등을 최대한 완화하는 등 민간 자본을 대거 유치해 지역 규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15년 시범 지정에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를 봐가면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커브드 UHD TV를 한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 사옥에서 커브드 TV를 비롯한 2014년형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전략 제품인 78, 65, 55인치 커브드 UHD TV와 세계 최대인 105인치 커브드 UHD TV 등입니다. 커브드 UHD TV의 특징은 TV 시청거리인 3m에서 4m에서 볼 때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실제보다 화면이 커 보이는 파노라마 효과와 측면에서 봐도 평면 TV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G 시리즈의 중가형 제품인 G2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전시됩니다. G2 미니는 지난해 8월 선보인 G2의 디자인과 기능, 후면키 등을 계승하면서 화면 크기를 4.7인치로 0.5인치 줄였습니다. 다음 달 독립국가연합을 시작으로 유럽,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에 차례로 출시됩니다. 현대 홈쇼핑이 올해 패션 사업을 강화합니다. 패션 부문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편성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패션 상품은 주방 생활 가전보다 마진이 높고 젊은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를 현재 4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브랜드도 올해 안에 2-3개 추가합니다. 패션쇼도 열어 의류와 잡화 신상품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해운 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6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은은 오늘 해운사 최고 재무 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 중견 해운사가 중고 선박을 구매할 경우 대출 비율은 선박 가격의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선박 채권 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 선박 금융 지원 수단도 다양화됩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